러시아를 통한 북한의 군 현대화 정황은 해군에서도 포착되었습니다. 지금껏 북한이 운용하던 주력 함정보다 2배 이상의 크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전투함이 건조되고 있는데요. 수직 발사관까지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신형 전투함은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북한 해군의 허접한 전력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정도로 매우 빈약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밀착이 해군 분야에까지 미친다는 점은 미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단순히 한 척의 군함을 떠나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강화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제사회는 더 큰 안보 위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 해군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들의 전력은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 한 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건조하고 있는 전투함이 설령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국 해군의 압도적인 전력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건조하고 있는 신형 전투함은 어디까지나 북한 내에서나 신형에 속할 뿐이며 한국의 선진화된 해군 전력 앞에서는 종이배만도 못한 수준에 불과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건조 중인 최신형 전투함의 실체와 대한민국 전투함의 기술적 격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그들의 선전 매체를 통해 공개한 신형 전투함은 약 3,000톤급의 배수량 규모를 가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는 과거 공개했던 만재 배수량 1,500톤급의 압록급 호위함과 두만급 호위함보다 2배가량 커진 크기로 전문가들은 북한이 호위함 또는 구축함 수준의 새로운 전함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또한 일각에서는 3,600톤급 규모의 러시아제 그리고로비치급 호위함과 유사한 규모라고 분석하며 함정의 외형을 놓고 봤을 때 스텔스 기능은 물론이며 대공 대함 레이더 및 미사일 장착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함교 브릿지 아래에는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여 다방면에서의 전투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현대 해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북한의 기술적 역량과 자원의 한계로 인해 실제 운용 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북한이 과연 제대로 된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합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보다 더 긴 탐지 거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어 현대 전장에선 반드시 갖춰야만 하는 군사 기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중요한 군사 기술을 함부로 타국에 넘겨줄 나라는 없는데요. 북한은 지금껏 제대로 된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할 역량이 없는 나라입니다. 북한이 건조하는 신형 전투함에 레이더를 위한 공간이 확보된 것과 실제로 제대로 된 레이더를 탑재할 수 있는지는 분명 매우 큰 차이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북한의 기술력으로는 에이사 레이더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탑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무리이며 반면에 한국은 이미 주력 구축함과 호위함에 우수한 성능의 레이더는 물론이며 이와 연계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 각종 미사일 체계까지 모두 구축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단적으로 한국의 대구급 호위함만 하더라도 장착하고 있는 레이더의 대공 탐지 거리가 250km를 넘나들 정도이며 대공 표적 이외에도 해상 표적의 탐지 거리와 정밀도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감히 북한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레이더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언제든 적을 타격할 수 있는 화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북한은 내부 부정부패와 자원의 비효율적인 분배로 해군력 강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력 강화가 지속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은 지금처럼 단발성으로 한 척의 신형 전투함을 전력화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일정 수준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함대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군은 임무와 작전 대기, 유지 및 보수를 위해 최소 3배수로 함정을 보유하는 것이 작전의 기본인데 북한은 이처럼 다수의 동형 함정을 꾸준히 전력화할 수 있는 지속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국과의 전력 격차를 좁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신형 전투함 건조 자체는 해군력 증강을 시도하는 신호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 실효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대한민국 해군은 현재 첨단 기술과 우수한 전력으로 무장한 신형 전투함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신형 전투함과 명확한 기술적 격차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대구급 이상의 호위함과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북한과의 한국 해군사의 기술적 우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대표적인 무기 체계입니다. 대구급 충남급 호위함은
최신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여 적의 레이더에 쉽게 포착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며 A4 레이더를 포함하여 다양한 표적 탐지 장비를 장착하고 있어 광범위한 탐지와 정밀한 표적 추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국의 호위함은 대잠, 대지, 대함, 대공 임무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적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전천후 작전이 가능한데요. 또한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역시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과 유사한 설계를 채택하여 함대 방어와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정조대왕급은 최신형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을 통해 광범위한 탐지와 정밀한 표적 추적이 가능하며 다수의 미사일 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 구축함은 스텔스 기능을 통해 적 탐지 가능성을 줄이고 은밀한 작전 수행 능력을 통해 대한민국 해군의 전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정조대왕급 구축함에 탑재한 한국의 수직발사관은 미국 등에서 운용하는 동급 함정보다 더 큰 규모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수직발사관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은 그만큼 더욱 강력한 화력의 미사일 체계를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며 북한의 함정은 정조대왕급 구축함의 화력을 버틸 재간이 없는데요. 한국 해군은 현재까지 총 27척의 대형 전투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각 함정당 100여 발의 대공 미사일과 다수의 대함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실전 훈련과 국제연합 훈련을 통해 전투 경험을 쌓고 있는데요. 이는 실제 전투 상황에서 높은 효율성과 대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전투 병력의 숙련도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생존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북한 해군이 현재까지 보유한 호위함이 6척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구형 무기 체계와 제한된 레이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현대 해전에서 요구하는 전투 성능이 현저히 뒤떨어짐은 분명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북한 해군은 연료 공급과 유지 보수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여 전투함이 제대로 항해하지 못하거나 장기작전 수행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항해 중 기름이 떨어져 정박을 반복하거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함정의 작전 시간이 지나치게 제한적인데요. 이러한 문제는 북한의 전투함이 이론적으로도 성능이 떨어지지만 여기에 더해 북한 해군의 훈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어 실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비의 수준이 떨어지면 그나마 훈련을 통해 병력들의 숙달이라도 올려야 하는데 북한은 이것조차 불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북한이 겨우 한두 척의 함정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한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인데요. 다만 북한이 계속해서 러시아를 통해 새로운 무기를 확충하려는 움직임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하는 무기 체계를 살펴보면 한국과 미국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첨단 군사 기술까지는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일부 전투기를 넘겨받기로 합의했지만 김정은이 관심을 보였던 최신 전투기가 아니라 더 이상 러시아에서도 생산을 하지 않는 구형 미그-29와 수호이 27을 받을 예정입니다. 사실상 러시아가 자신들에게 필요 없는 무기를 넘겨주고 생색을 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면서 러시아는 전보다 더 많은 북한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수백 명의 북한군 전사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현재까지 사망한 북한군 병력은 3,000명이 넘는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결국 북한이 파병 결정 당시 구상했던 신형 무기 도입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로부터 극히 일부 구식 무기 또는 구식 기술을 이전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주고받는 군사기술과 무기체계를 계속해서 추적하며 두 국가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여진 북러 밀착의 모습은 러시아가 북한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북한을 최대한 이용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두 국가의 밀착이 결코 탄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이 건조하고 있는 신형 전투함은 절대로 의미 있는 전력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향후에도 남북 간 해군력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대한민국 해군의 기술적 우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군사력은 단순히 함선의 크기나 외형적인 첨단 장비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실전에서의 운용 능력과 기술적 완성도 그리고 전반적인 군사 전략이 모두 갖춰졌을 때 진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북한이 아무리 최신형 전투함을 건조하더라도 대한민국 해군 앞에서는 현대 해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는 없음이 분명합니다.
다음은 24년 12월 19일 북한 미그 29 수호이 27 영상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기로 결정한 미그 29와 수호이 27은 모두 1970년대에 초도 비행에 착수하여 1980년대부터 실전에 배치되기 시작한 4세대 전투기입니다. 북한은 이미 40대의 미그 29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북한 공군이 보유한 전력 중 그나마 한국 공군과 교전이 가능하다고 평가받는 전력인데요. 반면 수호이 27은 북한에서 도입한 전례가 없는 기체로 이번 파병을 통해 처음으로 북한 공군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두 전투기를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한국 공군을 위협할 수준의 전력을 보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전투기라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미그 29와 수호이 27은 러시아에서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던 전투기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받게 될 전투기는 신형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고품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이며 이를 다시 운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재정비 기간을 거쳐야만 합니다. 통상적으로 중고 전투기를 도입한 나라들이 가지는 재정비 기간이 6개월 내외로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이 지금 당장 전투기를 지원받아도 내년 하반기에나 실전 배치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또한 부품 수급과 정비 체계가 잘 갖춰졌다는 것을 가정하였을 때 가능한 이야기이며 미그 29는 대다수의 나라에서 부품 부족과 노후화로 퇴역시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전투기를 재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가 사용하지 않았던 방치된 재고를 들여오기 때문에 북한이 도입할 수 있는 수량 자체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북한이 소수의 전투기를 들여온다고 하더라도 4세대 이상급 전투기만 260대 이상을 보유한 한국 공군에는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미그 29와 수호이 27은 기체 자체의 성능도 현대 공중전을 기준으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먼저 미그 29는 애프터버너 사용 시 18,300파운드급 추력을 낼 수 있는 클리모프 RD33 계열의 엔진을 두기 장착하여 마하 2.2 이상의 최고 속도를 낼 수 있지만 과거부터 극악의 엔진 수명으로 악명을 떨친 전투기입니다. 초기형 엔진의 경우는 동급의 서방 전투기 대비 불과 10% 정도의 짧은 엔진 수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후 성능 개량과 수명 연장이 이루어진 RD33-3, RD93 엔진조차도 서방 전투기보다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엔진 수명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투기 엔진의 수명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단기간에 전투기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비 및 부품 교체 비용의 증가와 작전 공백을 야기합니다. 더군다나 러시아는 예전부터 부품 공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제는 생산조차 되지 않는 미그 29 전투기의 확실한 후속 지원을 해줄 리 만무합니다. 따라서 자체적인 정비 능력이 전무한 북한이 미그 29를 추가로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기체가 제대로 된 출격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데요. 또 미그 29는 정면을 기준으로 적 전투기의 탐지 거리가 70km에 불과한 레이더 체계도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한국의 KF-21에 장착된 APY-016K A4 레이더가 약 200km 수준의 탐지거리와 20개의 표적을 동시다발로 추적할 수 있는 성능이란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수십 대의 미그 29를 출격시켜도 KF-21을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적 전투기를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현대 공중전에서 이 정도의 레이더 격차는 조종사의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뛰어넘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일례로 미그 29는 동유럽에서 발생한 군사분쟁에서 AIM-120 암람을 장착한 F-16을 상대로 시계회 교전에서 완벽하게 참패하며 성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AIM-120 암람은 개량형에 따라 최대 160km의 사거리를 확보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데 이것만으로도 미그 29는 제대로 된 교전 성립이 어려웠으며 한국은 이보다 2배에 가까운 300km급의 사거리를 보유한 미티어 미사일을 KF-21에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KF-21과 미그 29의 공중전은 한국의 일방적인 학살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대 KF-21이 4발의 미티어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열기의 KF-21만으로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40대 미그 29를 모조리 격추할 수 있으며 설령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
일부 수량을 추가로 보강한다고 하더라도 40대가 전력화될 KF-21 블록1만 있으면 북한의 모든 전투기를 제압하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나마 수호이 27은 미그 29보다 상위 기종으로 평가를 받았던 만큼 개발 시점에서는 훨씬 나은 성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역시도 KF-21을 중심으로 한 현대 공중전에서는 노후화된 구식 기체에 머물러 있는데요. 수호이 27의 최대 장점은 공중 우세 전투기인 F-15에 맞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기동성입니다. 수호이 27은 항공 공학적인 설계를 통해 순수한 비행 성능만으로는 역대 전투기 중 가장 이상적으로 설계된 기체로 평가받습니다. 이른바 코브라 기동이라 불리는 고난도의 비행은 서방의 군 전문가들조차도 놀라게 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전투기의 공중전은 기동성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투기가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기동성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동성 이외에도 적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와 전자장비, 원거리에서 적을 격파할 수 있는 무장체계 등이 함께 갖춰지지 않는다면 이는 전투기가 아니라 그냥 비행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수호이 27은 미그 29와 비교하여 그다지 차이가 없는 성능의 레이더를 탑재한 기체들이 대다수입니다. 전투기의 크기가 미그 29보다 커진 만큼 레이더의 물리적인 크기는 커졌지만 레이더에 사용된 프로세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수호이 27의 표적 탐지 능력은 매우 뒤떨어졌습니다. 레이더의 크기가 커진 만큼 탐지 거리가 늘어났으나 레이더로 포착한 신호를 분석하는 처리 능력이 떨어졌으며 다수 전투기와 동시 교전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일부 기체에 대해 최신 레이더를 탑재하는 성능 개량을 진행했지만 이러한 기체를 북한에 넘겨줄 확률은 현저히 떨어지는데요. 게다가 수호이 27은 장착할 수 있는 공대공 무장 측면에서 KF-21을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현대 공중전은 전투기 자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의 성능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레이더 성능이 발전하면서 시계외 교전이 중심이 되었고 레이더와 연동된 정밀한 유도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미사일의 성능이 중요한데요. 또한 강력한 전투기 성능은 미사일 공격에 대한 회피 기동 능력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공대공 미사일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호이 27에 장착할 수 있는 R-27 계열의 중거리 미사일은 사거리와 명중률 모두 실전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R-27 공대공 미사일은 개량 버전에 따라 다양한 사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긴 사거리를 보유한 R-27ET도 고작 80km 수준에 불과하여 KF-21이 운용하는 미티어와 비교하면 3분의 1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1990년대 말에 발발한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전쟁에선 공중교전간 24발의 R-27이 발사되었으나 적기에 피해를 입힌 미사일은 단 한 발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겨우 4%에 불과한 수준으로 도저히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닌데요. 따라서 북한이 수호이 27을 지원받아 기존의 미그 29보다 우수한 전력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KF-21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40대에 KF-21 블록1 양산 체제에 돌입하였으며 2024년에 20대 생산 계약 이후 2025년에 나머지 20대의 생산 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8년부터는 KF-21 블록2 80대를 생산함으로써 도합 120대의 KF-21을 전력화하며 북한과의 공군력 격차를 더욱 벌릴 것입니다. 각 전투기마다 4발의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KF-21은 산술적으로 일시에 480대 수준의 적성국 전투기를 모조리 격추할 수 있으며 대다수의 전투기가 시겨의 교전이 불가능한 북한 공군은 한국 전투기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냥당할 것입니다. 사실 북한이 원했던 전투기는 러시아조차 생산하지 않는 미그 29나 수호이 27이 아니라 나름대로 최신 기체라 할 수 있는 수호이 35 전투기였습니다. 수호이 27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4.5세대로 분류되는 수호이 35를 도입했다면 이는 한국 공군의 위협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러시아는 자신들의 주력 전투기를 넘겨주기는커녕 사용하지 않는 전투기를 처리하기 위해 북한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러시아가 필요할 때는 북한에게 병력과 무기를 지원받지만 결코 두 나라의 결속이 탄탄하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예정대로 120대 KF-21을 완벽하게 도입한다면 북한과 러시아는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